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아버지가 위기에 몰린 순간에 미화 15억 달러를 움켜쥐고 두바이로 달아날 길을 찾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두바이에 몸을 숨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채널 14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단 이틀 만에 미화 15억 달러를 두바이의 에스크로 계좌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급박한 움직임은 정권 내부가 심각한 불안정 상태로 빠져드는 가운데 이란을 떠날 가능성에 대비한 노골적인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늘 국민에게는 인내를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불안해지면 돈이 먼저 출발하는 법이니까요. 이 소식은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시위 물결에 잠겨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등장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강경 진압 명령은 저항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이란 지배 엘리트 내부의 깊은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여론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이란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체제 변화에 대한 지지가 더 넓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치적 위기와 함께 안보 위기도 겹쳐졌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이란이 민간 항공에 대해 영공을 닫고 군사 경계 태세를 끌어올렸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공지휘부는 사전 식별되지 않은 채 이란 영공을 침범하는 어떤 항공기든 즉각 발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에 따르면 이란은 미그 29 전투기를 정찰 임무로 띄웠고 북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중 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중 전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란 영공이 거의 비어있는 듯한 장면은 직접 충돌 위험이 더 또렷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압 방식입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인 척 위장한 인원을 투입해 함정을 파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전술을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제의 공작 인력들이 평범한 복장으로 군중 속에 섞여 신뢰를 만든 뒤 결정적 순간에 시민들을 미리 설정된 죽음의 구역으로 유도하고 그 지점에서 무장 세력이 주저없이 발포한다는 설명입니다. 목적은 단순한 피해 유발이 아니라 시위대 내부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공포를 극대화해 사람들이 서로 곁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국민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 참으로 권력이 즐겨 쓰는 낡고 잔인한 공식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병원마저 덫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입니다. 부상자가 치료를 받을 곳이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체포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정보로는 백악관이 이란 내 군사 목표 50곳에 대한 상세 목록을 전달받았다는 말이 나오며 그 안에는 테헤란에 있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사랄라 본부 좌표와 수도 전역의 IRGC 기지 23곳이 포함됐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는 대응 시나리오가 실제로 계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권 권력 중심부에 직접 압박을 가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으로 탈출한 한 목격자는 실제 사망자 규모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학살은 상상을 넘어섰다고도 전합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 체제는 통제되지 않는 폭력으로 봉기를 완전히 짓밟는 단계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혹독한 한파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 요인이 되었고 지원이 오늘 즉시 오지 않거나 늦어도 내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절박한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심리전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럽의 이란의 모든 관료, 특히 책임자들의 이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이 정보 요청이 우연히 새어나온 것이 아니라 의도된 신호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이란 성직자 권력이 워싱턴이 그들의 이름을 수집하고 있음을 알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해석입니다.
국가급 심리전인데도 많은 매체가 그 장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유럽 동맹에 요청한 핵심은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라 시위대 살해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보도했고 그 다음부터 모든 IRGC 지휘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박혔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있나 없나. 이것은 풍문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결정 자체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의심이 먼저 마음을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가 말뿐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6월에는 다수 전문가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던 이란 핵시설 파괴를 실행했고 12월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를 해냈다는 서사가 덧붙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이란 안보 관료들의 개인 이름이 담긴 표적 목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테헤란이 그 사실을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수는 확인된 것만 2,4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 추정치는 1만 2천 구에서 2만 구까지의 시신이 카흐리자크 법의학 센터에 쌓였고 그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트럼프가 화요일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합니다.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는 시위대에게 지역 기반의 목표 명단을 만들라고 촉구했고 지원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은 각이란 장성이 오늘 밤을 진압 지휘가 아니라 개인 리스크 계산에 쓰게 만드는 것, 이른바 베네수엘라식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전술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위협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든다. 둘째, 물밑에서 조용히 연합을 구축한다. 셋째, 상대가 설마라고 믿는 순간 기습적으로 행동한다. 마두로는 첫째 단계에서 오판했고 지금은 미국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트럼프는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보 수집을 공개함으로써 각 지휘관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계속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결국 트럼프가 쥐고 있는 명단에 오르느냐 아니면 이름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조용히 이탈하느냐.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늘 많지만 책임의 이름이 자기에게 붙는 순간 침묵이 먼저 찾아오는 것도 이 세계의 흔한 풍경입니다. 심리전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가장 무거운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력 움직임, 자금의 탈출, 당국에 허둥대는 경계 태세를 주목하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체제는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하고 있고 트럼프의 수는 그 과정을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확실히 알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서사입니다. 성직자 권력은 시위대와 맞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두로를 잡았고 자신들의 핵시설을 파괴했으며 이제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수집하면서 지원이 오고 있다고 말하는 인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수준의 군사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는 것이 곧 자살이라고 적이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왜 트럼프는 아직 손을 떼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빠르게 끝나지 않고 쉽게 통제되지도 않는다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첫 몇 시간 안에 세계 석유 흐름이 마비될 수 있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체계와 미국의 지역 군사 위상도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중동 내 미군 시설을 선제 타격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충돌 직후 아루데이드와 알다프라 같은 핵심 공군 기지는 탄도미사일 포화로 기능 상실 위험이 있고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지휘부는 지휘 통제와 정보 감시 체계가 사흘 이상 마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언급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주요 항로의 대함 기뢰를 살포하면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계 에너지의 동맥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이 확대되면 걸프 지역 여러 국가는 2차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국제 유가는 이틀 만에 5배로 급등해 상품 시장 전반에 연쇄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조율이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심지어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한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선택지가 가장 빨리 현실로 튀어나오는 것도 국제정치의 잔혹한 습관입니다. 장기 반격 작전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 비축이 10하루 정도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략 비축류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국내 정유 시설은 대체 원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고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 미 항모전단이 사거리 밖으로 후퇴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군사 존재감을 양보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방위 협정을 공식화할 가능성, 미국의 전방 전개 교리가 사실상 지워지고 역의 원거리 방어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운송을 실질 통제하며 통과 수수료를 거둬 체제를 유지할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파키스탄이 비밀 합의로 적응 태세의 핵탄두를 이란에 넘겨 시아파 해구산을 형성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이는 인도가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핵 긴장을 남아시아에서 촉발해 중동 밖으로까지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미국이 중동의 모든 군사기지를 경계태세로 올리고 카타르에서 일부 인력을 대피시켰다는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미군이 중동 최대 규모의 공군 기지인 아루데이드에서 수백 명 병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는 과거 이란 공습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철수 조치들을 떠올리게 하며 워싱턴이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알루데이드 인력은 다른 기지나 지역 내 숙소로 분산 이동되고 목적은 미국의 공격이 촉발할 이란의 보복에서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아루데이드에서의 인력 축소가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한 대응이라고 확인했고 도하는 자국 영토 내 시민과 거주자, 전략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젊은 핵심 인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미하일로 페도로우는 1991년 5월 21일생으로 현재 34살이며 국가 디지털 전환을 이끈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팀에 2019년 합류해 디지털 전환 담당 장관으로 행정의 디지털화와 부패 차단, 스마트폰 속 국가 모델을 추진했고 현재 2,300만 명 이상이 쓰는 디지털 문서 기반 플랫폼이 확산되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전면 침공 이후 목표는 군을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그의 요청 이후 일론 머스크의 결정으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뒤따릅니다. 또한 드론의 군대 구상과 브레이브1 같은 혁신 프로그램, 장거리 타격 체계와 전투 로봇, 해상 무인 플랫폼 지원이 언급되며 방산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전시 생산력 도약의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징집과 동원에 대한 피로가 다른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러시아의 수감자들이 전장 투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국방부의 약속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극단주의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러시아 보안기관 출신 이고르 기르킨의 발언으로 수감자들이 심지어 장교 자리로 유혹해도 응하지 않으며 국방부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집관들이 교도소에 들어와 장교 지원자를 찾았지만 결과는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고 극단주의 혐의자들은 선발에서 제외되며 다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더 많은 지원자를 얻으려면은 과거 바그너가 했던 방식 같은 조건과 확실한 이행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자 모집관들은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다른 수감자 설득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말을 하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 한다. 자신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을 수술대에 올릴 수는 없다. 여기서도 전쟁은 애굽의 구호로 팔리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으려는 거래로 변해버렸다는 씁쓸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비극을 끝없이 연장시키는 명분도 책임도 흐릿한 폭력의 자동 판매기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냉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장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포크로스크와 미르노우라드 방향의 병력을 집중했고 우크라이나가 하루 동안 57차례 공격을 격퇴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도네츠크주에서 가장 격렬한 도심 교전 지역으로 언급되며 동부작전사령부는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돌격을 막아내고 상대 병력을 타격했으며 무인기 다수를 파괴해 돌파를 차단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남은 지역을 확보에 집중하고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노우라드는 중요한 교두보로 거론되지만 수개월 격전에도 우크라이나는 핵심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 기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도 등장합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시설 안에 무기와 장갑차를 숨기고 원자로 인근에서 무인기를 띄워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했다는 설명입니다. 5월 14일 남부 방어군 대변인 블라디슬라우 볼로시는 원자로 구역 가까이에 배치된 군사 장비가 담긴 정찰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해지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원전의 군사화 증거로 규정합니다. 원자로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역이용해 핵재난 위험을 방패로 삼는 행태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전쟁에서 최소한의 금기조차 계산으로 바꾸는 순간 그 전쟁은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인간성 붕괴의 실험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땅 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군사장비와 정예부대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 통제 문제를 거론하며 코펜하겐의 방위 능력을 비판해온 가운데 덴마크가 북극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계산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덴마크는 우선 전방 지휘부를 파견해 군수와 기반을 정비하고 필요시 주력 전개를 받을 준비를 한다고 하며 육군 병력도 포함돼 상시 주둔 성격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다만 덴마크는 발트 지역에서의 군사적 의무도 수행 중이라 전력 배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이 함께 제시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7천억 달러 수준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마르코 루비오가 제안을 준비하며 트럼프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라는 서사가 덧붙습니다. 루비오와 제이디 벤스가 워싱턴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 대표를 만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전언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정학의 판은 다시 힘의 논리가 질서를 결정하는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말로 흐름이 정리됩니다. 이란은 안팎의 충돌로 흔들리고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소모전의 현장이 되며 북극은 점점 군사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세계를 전면적 분쟁의 시대로 밀어넣는 것인지 우리는 어디까지를 목격하게 될 것인지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